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김대중은 친북을 넘어서 종북 정책을 썼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뭔가요? 한국 국민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개혁 개방을 원했겠죠. 하지만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서해 교전을 일으켰죠. 그래요. 그만 이제 끝내자 이 말이었던 거죠. 받을 거 다 받았다. 그게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론 이제 지원을 받기 초기에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개혁 개방하자. 지원을 안 해주면.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위기에서 탈출하면서 그래요. 헤어질 결심을 한 거죠. 원래 그 결승전 날 서해 교전을 일으키잖아요. 그 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데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였던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해져 버린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개혁 개방할 생각이 있는 국가들이었다. 공산주의 국가였다. 그런 국가들은 2000년 이전에 다 개혁 개방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런 동향을 몰랐겠냐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나라당은 이제 완전히 근대국가 수립을 대표하는 정당이었지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이러면 완전히 껍데기 세력이 돼버리죠. 껍데기 세력들이 거의 다 당을 장악하죠. 뭐 근대국가 수립 세력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 존재가 미미하죠. 그렇게 됐어요. 새천년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산주의계 인사들이 이제 조금씩 장악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껍데기 세력이 주류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인재도 영입하고 이인재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구민정계 출신이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산주의 세력을 봐야 되겠죠. NL계 인사들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과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자신들이 정부 활동을 정당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렇죠. 이제 뭐 정부 자체가 정부 활동을 하니까 이제 뭐 위험이 사라진 거죠. 김대중 정부 때는. 한 청년은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고로 내세우며 반정부 시위를 이어갔다. 정북 정부인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NLD는 이를 미제의 괴뢰 정권으로 규정하며 북한의 적과 통일 전략을 대리 수행하는 활동을 지속했다. 한 청년은 97년에 사실은 불법화됐죠. 하지만 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서히 사라지지. 활동을 했다는 거죠. 정부 공산주의 계열인 NL계 인사들은 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세력 확장을 했는데 공산주의 국가들이 실상이 드러난과 동시에 IMF 사태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세력이 급속히 약화된다. 그렇죠. 김대중 정부가 군사정부의 경제정책을 뒤집어 엎음으로 인해 양질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되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다. 취업 준비에 전력 투구해야 하는 학생들은 더 이상 거리에 나와 고성방가를 지를 여유가 사라진 것이다. 계속 번영기가 이어졌죠. IMF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그전에는 취업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96년부터 조금씩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쉬웠다는 거예요.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썼고 그전에도 김영삼 때도 그 정책은 이어졌던 거죠. 그 대량의 일자리들이 대거 공급되면서 쉬웠지만
IMF 사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되는 일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김대중은 대기업 육성 정책을 쓰지 않았잖아요. 대기업 억제 정책을 썼잖아요. 그게 선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공급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계속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 구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생들이? 뭐 공산주의 실상도 드러났겠다. 취업 준비에 몰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어졌으니까. 그럼 학생들 사이에서 누가 그 공산주의 활동을 하겠냐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요. 학생들 사이에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된 NLG 인사들은 시민단체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양산된 NLG 인사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은 또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더라. 그렇게 되겠죠. 김대중은 1999년 1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같은 해 7월 불법단체였던 정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되었다. 이로써 정교조는 합법적으로 종북 공산주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교조는 처음 언제 결성됐나요? 예전에 빠뜨렸는데 다시 넣었죠. NLG 인사들이 정교조를 설립하죠. 1989년에. 근데 그 학생들한테 종북 반미를 가르치면 그거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불법화하겠죠. 그래요. 노태우 때죠. 그 불법화가 됐는데 김대중 때는 허용을 하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불법이 맞죠, 사실. 학생들한테 공산주의 그래요. 북한이 정당하다. 이거 반미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그 불법화가 맞는데 그걸 또 합법화했다는 거예요. 김대중은. 그래요. NLG 단체인 참여연대는 정부 비판보다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을 공격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래요. 또 참여연대도 생겼죠. 이것도 빠졌던 건데 넣었던 거예요. NLG 인사들이 주력이 돼서 NLG 인사들이 많이 참여했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참여연대죠. 주로 낙천 운동을 전개했는데 대부분은 한나라당 인사들이었다. 그래요. 근데 김대중 때는 비판할 수가 없잖아요. NLG 인사들이 그래요. 그 김대중이 만든 정당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뭘 하겠냐는 거예요. 낙선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로 누구를 공격하겠냐는 거예요. 한나라당이 공격 대상이 되죠. 민주당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죠. 편파적이나 말 들으니까. 또 민주당 공격하는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같은 편이니까 공격 안 한다.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격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한나라당 사람들을 공격하죠. 낙천 대상자들이 58%는 한나라당 인사들인데 이는 한나라당을 부패정당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술책이었다. 46명 대 11명, 16명이다 이러면 한나라당이 아주 이제 부패정당으로 보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민주당 깨끗하게 보이고. 민주당에도 16명의 인사들이 포함되었는데 대상자들에는 하나가 김옥두, 박지원, 정대철 등이 있다. 주로 어떤 인사들인가요? NLG 인사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럼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1980년대 반정부 투쟁했던 NLG 출신 인사들은 한 명도 없고 대부분 껍데기 세력 인사들인데 이는 민주당을 공산주의계 인사들이 장악하기 위한 권력 투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NLG 인사들이 노조 가입도 활발해졌다. 주로 이제 PD계 인사들이 했는데 이제 NLG 인사들도
노조에 가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로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NLK의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의 간부들은 간첩 활동하다가 2022년에 적발되어 구속되었다. 2022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보니까 민주노총 간부들이었더라. 그럼 추리를 해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민주노총에 가입하기 시작했느냐. 대표인사로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 국장 성목 씨와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는 2000년 전후로 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그렇더라. 확인해 보니까. 그래요. 이외에도 NLG 인사들은 문화활동을 통해 근대국가 수립 반발운동을 전개한다. 그 이제 국민들이 타락하는 거죠. 그에 맞서지 않으면. 근데 그에 맞섰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대체로 민중 단어가 붙어 있으면 정부 공산주의 활동으로 보면 된다. 민중문학, 민중신학, 민중가요, 민중미술 등이 있다. 민중문학 대표인사에는 백낙천, 황석영 등이 있고 민중신학 대표인사로는 서남동 안병무 등이 있다. 민중가요 대표인사로는 김민기가 있고 민중미술 대표인사로는 오윤이 있다. 여기저기 포진해서 이제 문화활동을 통해서 공산주의 활동을 전개하더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대중 정부 시기 PD계 인사들은 NLK와는 다른 노선을 걸었다. 이들은 노동 현장 중심의 투쟁을 중시하며 위장 취업을 통해 근로자들 사이에 침투하여 조직을 결성하였다. 계급 해방, 재벌 해체,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근로자들의 불만을 선동하였다.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척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산주의 활동을 전개하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NLK하고 PD계하고 같은 거죠. 이들은 1999년 6년 말부터 1997년 초에 걸쳐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노동법 개정에 반발하여 대규모 총파업을 주도하였다.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총파업은 껍데기 세력의 실책을 이용하여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 공산주의 세력을 확산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밀란이었다. 그 사실이죠. 그래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이제 설립됐는데 아마 이 시점에 PD계 인사들은 또 민주노동당을 당도 만들죠. 사실은 PD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걸 빠뜨렸는데 다음에 넣으면 되고. 김대중 정부 시기에도 PD계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도입에 반발하며 대규모 파업을 이어갔다. 현대자동차, 발전, 철도 부분 등에서 총파업이 이어졌고 이는 IMF 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맞선 생존권 투쟁의 성격을 띠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투쟁을 전개하겠죠. 또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척하면서 또 이제 공산주의 세력을 확산시켜야 되니까. IMF 때는 투쟁할 거리가 있었죠. 뭐 정리 해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구조조정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 이제 그렇죠. 직장을 잃겠죠. 구조조정이 일어나니까 그 과정에 또 투쟁을 했겠죠. PD계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척하면서 공산주의 세력 확산에 노력하였다. 시위 현장에는 재벌 해체, 사회주의 실현, 투쟁으로 승리하자 등과 같은 구호가 늘 등장했다. 그렇죠 뭐. 대기업들이 자꾸 투자를 해야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로자들 이익과는 재벌 해체와는 맞지가 않잖아요. 이런 거는 공산주의 활동인 거죠. 전형적인. 사회주의 실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해야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는데 그게 무슨 그 근로자의 이익과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2002년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보면 어떤가요? 한나라당이 다 휩쓸었죠. 그전에는 뭐 서울에서 새천년민주당이 이기고 이랬는데
뭐 서울 경기 다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잠깐 서울 경기 돼서 다 이겼죠. (1998년) 선거에서 서울 경기는 누가 이겼나? 고건 임창열. 그래요.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다 이겼잖아요. 다 빼앗겼죠. 그래요. 한나라당이 휩쓸어 버렸죠. 11곳을 이겼죠. 새천년민주당은 4곳밖에 못 이겼다는 거예요.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자민련도 폭망했죠. 충남밖에 못 이겼죠. 그 전에 한 4명인가 있었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김대중 정책에 국민들이 완전히 외면했죠. 김대중 완전히 이렇게 생각한 거죠. 호남과 제주, 충청남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한나라당은 승리했다. 자민련은 김대중과 연합한 뒤 서서히 몰락하다가 2002년 6월에는 충남 지역만 간신히 지켰다. 그렇죠.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자민련을 지지하는 정당은 세력은 군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인데 김대중과 연합하면 당연히 자민련은 망가지는 거죠. 또 김대중은 또 종북 정책을 썼잖아요. 김종필이 뭐라 했나요? 김대중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다, 보수 인사다 이랬는데 아니었잖아요. 당연히 같이 멸망하는 거죠. 뭐 새천년 민주당은 이전에 서울과 경기도에서 승리했지만 두 지역 모두 한나라당이 패배했다. 그때는 절대 다수 국민들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정부 정책을 썼는데 마치 개방할 것처럼 사기극을 벌렸죠. 핵 개발 안 한 것처럼 사기극을 벌리고. 근데 뭔가요? 서해 교전이 일어나고 그것도 월드컵 결승전 날 어떻게 어떻게 되겠어요? 결승전 날 아니더라도 그 전에도 서해 교전이 일어났죠. 장거리 미사일 쏘고 그러면서 또 계속 무리하게 지원을 했잖아요. 국민들이 용인이 안 되는 거죠. 또 대기업 육성 정책을 쓰지 않고 또 반기업 정서를 또 유도하고 그런 게 이제 그 당시 국민들에게는 용인이 안 됐던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는 더욱 처참했다. 보라는 거예요. 140명이 한나라당 됐다는 거예요. 새천년민주당 18%밖에 19%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나라당 140명, 새천년민주당 44명.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죠. 호남 지역만 이제 그래요. 지역주의 정치로 붙들어 놓고 다 잃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2002년에 이러면 현실 한국 국민들은 이전에 비해 많이 타락하여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의 주장에 많이 동조하지만 당시 김대중 경제정책이나 외교정책은 절대 다수 국민이었던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용인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기업 이런 거 자기들은 뭐 그게 선한 일이라 생각하고 주장하고 대기업 억제 정책을 쓰고 막 그랬지만 한국 국민들 저 뭐냐 이랬다는 거예요. 종북 그나마 이제 종북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개방을 내세워야 되겠죠. 북한 기업 개방할 것이다. 핵 개발 안 했다. 사기극 벌리고. 근데 국민들이 지켜보니까 아니잖아요. 용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김대중.
이 정부 정책을 실시한 결과는 무엇인가? 모든 국민들이 원한 것은 북한의 개혁 개방이었지. 개방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소위 교전이었다. 그거 지켜봤잖아요. 좀 뭐냐, 저 순 엉터리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잘 알아라는 거예요. 북한은 그래요. 정부 성격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는 나라가 아니다. 자기들이 일정대로 한다. 필요하면 경우에 따라서 위기를 조장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평화를 조장하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그래요. 정책을 쓰는 국가지 한국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사실 알아라는 거예요. 물론 정권 말기이다 보니 김대중의 인사들이 비리 사건도 많이 적발되었다. 적발되어 공개되었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가 있었는데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주가 조작 사건이었다. 정관계사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확산되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차장 김홍업이 연루됨으로써 비리 의혹이 더욱 커졌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사 과정에서 김홍업은 기업들로부터 48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구속되었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2002년 최규석 게이트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 사건이었다.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소문이 무성했지만 이 사건으로 적발된 정관계 인사들은 없었다. 없었죠. 그래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